안녕하세요. 공보이 우영재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진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에는 혈압, 실신, 흉통 세 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심혈관계 진찰, 청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텐데 오늘 한 내용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할 내용은 심혈관계 진찰입니다. 이거를 자주 직접 물어보는 문제들은 많지 않은데 이거 모르면 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동맥압, 정맥압 내용을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맥압의 이상은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5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hyperkinetic bound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제에서 bounding peripheral pulse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제 radial pulse를 잡아봤을 때 쾅쾅 뛰는 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 stroke volume. 그러니까 이제 cardiac preload가 너무 커져서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고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다양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선은 그래서 빈혈이나 아니면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 있을 때 바운딩 페리퍼럴 펄스랑 같이 시스톨릭 머머가 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의외로 CK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심장이 그 primary problem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빈혈이나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 있을 때도 굉장히 심장이 강하게 뛰기 때문에 바운딩 페리퍼럴 펄스나 머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머머는 왜 생길까요? 이제 심장이 강하게 뛰면은 밸브를 거쳐가는 혈류량, 그다음에 혈류 속도 이게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머머가 들리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에 약간 피지올로직 아네미아가 생기잖아요. 이제 원에는 이제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산모가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이제 혈액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전에 안 들리던 머머 같은 것도 들릴 수가 있고 펄스도 팍팍 뛰겠죠. 이때 원인이 뭐냐? 하는데 보기에 꼭 이전에 있던 심장 문제가 갑자기 어그라베이션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꼭 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제를 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아네미아 문제를 이렇게 낸 건 아닌지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PDA랑 AR 이거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VSD라든지 MR 같은 거는 바운딩 페리퍼럴 펄스로 힌트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에서 바운딩 페리퍼럴 펄스 주면은 에로틱 리거지테이션이고 소아에서 나오면 AR이 아니라 PDA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pulsus tardus 다른 말로 이제 pulsus parvus et tardus라고도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weak and late puls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이 약하고 느리게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aortic stenosis가 있을 때 심장이 쿵 뛰면 바로 혈압이 오르면서 맥이 팡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압력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심장 혈류의 아웃플로우 트랙이 좋아지니까 혈액이 한 번에 쫙 쏟아나오질 못해서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ulsus bispherians. 이건 아주 빈출은 아닌데 잊을만 하면은 종종 한 번씩 어디서 튀어나오니까 이제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펄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bispherians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두 번 느껴진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거는 aortic regurgitation이나 아니면은 HCMP가 있을 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심장이 뛰고 나서 대동맥의 기시부의 압력이 잘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쫙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에어틱 밸브 부분, 그러니까 에어틱 밸브가 딱 시작하는 그 부분에 압력이 잘 떨어지니까 혈액이 쭉 가다가 오히려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반사돼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맥이 두 번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pulsus bispherians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pulsus alterans. 이거는 맥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을 때 한 번은 맥이 세게 한 번은 맥이 약하게 뛰는 것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이 세게 뛰었다가 약하게 뛰었다가 세게 뛰었다가 약하게 뛰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CHF가 있으면은 systolic function 또는 ejection fraction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한 번 뛸 때 이게 벤트리클에 차 있는 혈액 중에 일부만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은
추측력이 지금 약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혈액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다이아스톨리 도중에 혈액이 또 그대로 찰 테니까 다음 시스톨리 이전에는 혈액량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은 수축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프랑크 스타링 법칙에 의해서 심장의 프리로드가 늘어나면은 카디악 마이오사이트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수축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심장이 뛸 때는 좀 더 강하게 수축을 하고 그러면 다시 프리로드가 확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게 담으면 이제 수축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게 떴다가 약하게 떴다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심장의 혈액이 많이 떴다가 좀 적게 찼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pulsus alterance라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LV의 수축 기능의 심한 저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거랑 비슷한 게 electrical alterance가 있죠. 이제 EKG상에서 QRS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뭐에서 보이는 거냐면은 cardiac tamponad의 typical EKG find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연계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ulsus paradoxus.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inspiration 시에는 thoracic cavity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라디얼 펄스 느끼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요. 진짜 펄스가 약간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흡기 때는 흉곽 내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가 조금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라이트 벤트리클에 혈액이 많이 차면서 굉장히 이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흡기 동안에는 렁의 혈액이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고 이게 left atrium으로 조금 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RV 프리로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LV의 프리로드는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BP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SBP가 10 정도로만 떨어져야 되는데 10 이상, 보통은 20 이상 크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pulsus paradoxus, 기이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massive pericardial effusion 또는 이제 그러니까 탐포나드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constrictive pericarditis가 있을 때 생기는 건데요. 요 둘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pericardium의 문제 때문에 심장이 다이아스톨리를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흡기 시에 RV 프리로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RV가 커지는데 그래도 심장이 원래는 약간 이제 늘어나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LV가 좀 압박이 되더라도 이게 꽉 눌리고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탐포나드가 있다든지 constrictive pericarditis가 있으면은 심장이 잘 늘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LV가 진짜 꽉 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 내에서 RV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LV가 진짜 꽉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LV 프리로드가 정말 확 줄어들고 혈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에코카르디오그래피로 보면은 정말 흡기 동안 RV가 확 늘어나면서 interventricular septum이 LV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한 이 이제 퍼시픽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pulsus paradoxus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숨을 들이쉬는 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꼭 문제가 없더라도 숨을 아주 크게 들이쉬면은 아주 강한 힘으로 들이쉬면은 흉곽에 음압이 크게 걸리니까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COPD나 asthma에서도 exacerbation이 아주 심하면은 호흡 노력이 굉장히 커져서 음압이 굉장히 크게 걸리기 때문에 SBP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CK에는 종종 나오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맥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정맥압인데 사실 정맥압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거는 이제 국시에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문제에서 힌트를 주는 식으로 종종 나오는데 그나마도 이것만 가지고 감별을 딱 잘라서 해야 된다기보다는 주로 문제에서 보조적인 정보로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사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CK에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USMLE를 보실 거면 정맥압 내용을 좀 꼼꼼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정맥압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이제 45도 정도로 눕혀놓고 목의 저귤러 베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귤러 베인이 right atrium의 수축에 따라서 펄세이션을 그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때
sternal angle 여기를 기준으로 sternal angle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센치 위까지 저귤러 베인이 뛰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sternal angl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 높이로 3에서 5cm까지가 저귤러 펄세이션이 확인이 됩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sternal angle부터 right ventricule까지는 대략 5cm 정도로 이렇게 수직 높이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5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치가 이제 그 저귤러 비너스 프레셔고요. 이제 정상 JVP가 이제 저귤러 비너스 프레셔는 이제 3에서 5cm인데 그래서 이제 RA 프레셔가 이제 JVP 5cm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요게 아니고요. 저기 3cm 요거에다가 5cm를 그냥 처음부터 더한 거예요. 이제 8에서 10 정도 요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귤러 비너스 프레셔가 정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자릿수가 되면은 너무 높은 겁니다. 이 수치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국시에서는 정맥과 관련해서 뭘 기억하면 되냐면은 아까 수치랑 두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쿠스말 사인. 이제 아까 우리 이제 pulsus paradoxus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 문제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pericardial tamponad고 하나는 이제 constrictive pericarditis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쿠스말 사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inspiration 시에는 venous return이 확 늘어나서 이제 혈액이 right atrium 쪽으로 쭉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저귤러 베인에 있는 혈액도 쭉 이동을 하니까 저귤러 베인이 콜랩스를 하겠죠. 근데 이 인스피레이션 시에 오히려 거꾸로 저귤러 베인 압력이 더 증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혈액이 right atrium으로 쫙 이동하면서 저귤러 베인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오히려 확 압력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쿠스마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원인은 숨을 쭉 들이쉬면서 systemic venous return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right heart가 이완이 되면서 이 혈액을 제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여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이 혈액을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저귤러 베인으로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귤러 베인 압력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heart가 제대로 이완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strictive pericarditis,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RV infarct이나 아니면 restrictive cardiomyopathy가 있을 때 이제 RV가 제대로 확장을 하지를 못해서 쿠스마 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탐포나드에서는 왜 쿠스마 사인이 없습니까? 페리카디움에 액체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것도 심장이 제대로 이완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액체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액체가 차 있을 뿐이지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을 하면은 페리카디움 자체가 약간 늘어나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안에 있는 심장이 이완할 공간이 어느 정도는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pulsus paradoxus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쿠스마 사인까지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국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사실 임상에서 JVP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탐포나드를 구별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탐포나드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꼭 JVP 같은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 가지고 이거를 꼭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유용하냐면은 바로 이제 페리퍼럴 에데마가 있을 때 그 원인을 감별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JV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페리퍼럴 에데마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 liver cirrhosis, nephrotic syndrome. 이 정도 생각나시면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CHF는 심장 문제 때문에 backward pressure가 걸려가지고 에데마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 liver cirrhosis랑 nephrotic syndrome은 hypoalbuminemia 때문에 온코틱 프레셔가 떨어져가지고 에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문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리퍼럴 에데마가 생겼을 때 JVP가 올라 있다면은 또는 이제 jugular venous distension이 뚜렷이 보인다면은 이거는 심장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되고 요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CHF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페리퍼럴 에데마가 있을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jugular venous pressure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 있다면은 그거는 심장 문제 때문에 에데마가 생긴 거고 JVP가 정상이다. 아까 정상은 대충 한 자릿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리버 시로시스나 네프로틱 신드롬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저글러 비너스 프레셔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시스테믹 비너스 리턴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 즉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헤파토 저글러 리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사이티스가 있을 때 이게 리버 시로시스가 원인인지 아니면은 heart failure가 원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physical examination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를 약간 눕혀놓고 배를 지그시 누르는데 만약 시로시스가 원인이라면은 JVP에 전혀 변화가 없고 heart failure가 원인이라면은 JVP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venous return을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제의 페이퍼럴 에데마가 나올 때 정맥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정맥 확장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heart failure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되고 목정맥은 확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로시스나 키드니 쪽으로 임프레션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좀 끝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CK 내용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심음 나올 때까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 JVP 웨이브를 어느 정도 좀 볼게요. 이제 JVP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압력이 약간 올라갈 때가 A랑 C, V 이렇게 세 번 있고요. 압력이 쭉 떨어질 때가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두 번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우선 A 웨이브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P 심전도에서 P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심전도 P가 이제 RA의 컨트랙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이트리움이 수축하면은 이제 그 압력이 JVP로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압력이 살짝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RV의 컨트랙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QRS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RV가 수축하면서 그 압력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살짝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X 웨이브로 요게 이제 압력이 갑자기 쭉 떨어지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벤트리클이 수축을 하다 보면은 심장이 확 쪼그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에이트리움이 아래쪽으로 확 끌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럼 정맥 압력까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V 웨이브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peak of RA feeling 이렇게 just prior to reopening of the TV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ventricular diastole라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이게 아까 이제 ventricle이 수축할 때 atrium이 끌려 내려가면서 정맥의 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ventricle이 이완하면서 이제 밑으로 끌려 내려갔던 RA가 다시 위로 이동하면서 백프레셔가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Y 웨이브는 뭐냐면은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열리면서 혈액이 right ventricle로 이동을 하니까 다시 압력이 떨어지는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K 보려면은 이거 순서랑 각각 생기는 헤모다이나믹스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심장 수축하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가면서 요 그래프 EKG랑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꼭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 CK 보실 분들은 그러면은 요게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를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카논 A 웨이브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A 웨이브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냐면은 이제 RA가 수축하면서 그 압력이 전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RA가 수축을 하더라도 혈액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벤트리클로 제대로 이동을 하니까 압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TV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RA가 수축하는 압력이 정맥으로 그대로 다 전해질 테니까 압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 이거를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atrioventricular dissociation이 있을 때 A 웨이브가 크게 팡 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AV 블록,
그 다음에 ventricular premature beat, 그 다음에 또는 VT가 있을 때, ventricular tachycardia가 있을 때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서는 카노네이 웨이브가 보이는데 어떤 애 그렇게는 말 안 해줄 거고 때때로 정맥이 강한 펄세이션을 보였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카노네이브는 A 웨이브는 아닌데 이제 반대로는 이제 A 웨이브가 아주 프로미넌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right heart의 압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pulmonary hypertension이 있을 때 그때 이제 right heart hypertension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또는 이제 tricuspid stenosis 이런 게 생기다 보면은 아래의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A 웨이브가 굉장히 뚜렷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AV dissociation에 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캐논 A 웨이브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굉장히 large하고 prominent한 A 웨이브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A 웨이브가 갑자기 팡 뛰는 경우는 이제 AV dissociation, 그 다음에 right heart hypertension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loss of Y 대상. 그래서 이제 카디악 탐포나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탐포나드의 헤모다이나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페리카르디얼 플루이드가 꽉 차 있어가지고 심낭 내 압력이 증가해서 right ventricle이 다이아스톨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프리로드가 부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탐포나드는 right heart의 failure입니다. left heart 아닙니다. 그럼 right heart ventricle의 다이아스톨리는 Y 웨이브잖아요. 그래서 Y 웨이브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평평해 보입니다. 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Y 웨이브가 원래 이렇게 right ventricular filling이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right ventricular filling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flat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랑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요 세 번째 prominent and sharp X and Y 대상 constrictive pericarditis 또는 이제 restrict pericarditis에서 보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constrictive pericarditis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탐포나드랑은 다르게 이완이 안 된다기보다는 심낭 자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기세 좋게 처음에는 이완을 팍 하다가 심낭에 부딪혀가지고 딱 부딪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X랑 Y가 아주 프로미넌트하고 샤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JVP가 확 줄어들다가 페리카르디움에 부딪히면은 압력이 다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X랑 Y가 아주 뾰족하게 마치 스퀘어 루트처럼 이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근호, 그러니까 루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탐포나드랑 이제 constrictive pericarditis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pulsus paradoxus가 나타나는 겁니다. 흡기 시에 SPP가 20 이상 확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쿠스마 사인인데 이 쿠스마 사인이 탐포나드에는 없고 constrictive pericarditis에는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이제 inspiration 할 때 이제 흉강압이 떨어질 때 negative intrathoracic pressure가 생길 때 RA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 그래서 탐포나드에서는 어느 정도는 RA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쿠스마 사인이 없고 constrictive pericarditis에는 아주 심막이 딱딱해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쿠스말 사인이 이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X and Y 웨이브인데 탐포나드는 Y 웨이브가 아예 소실이 돼가지고 Y 대상이 아예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pericarditis에서 어떠냐면은 이제 deep, sharp Y 대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이아스톨리를 아예 못하느냐 아니면은 하긴 하는데 하려다가 막혀버리느냐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퍼시픽에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맥압, 정맥압을 끝냈고 이제 별것 아닌데 엄청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 중에 사실 문제 중에서는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청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 문제를 풀면서도 심음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진 소견으로 결정적인 감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정말 꼼꼼히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청진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얼 포인트를 일단 무시하시고요. 1, 2, 4, 5가 각각 aortic,
pulmonic, tricuspid, mitral valve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대로 외웁시다. A, P, T, M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제 aortic area는 right second intercostal space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right sternal border라고 말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aortic valve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aortic stenosis나 aortic regurgitation은 소리가 여기서 들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pulmonic area는 right second intercostal space에서 들리는데 이것도 left upper sternal border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pulmonary valve의 이제 소리가 잘 들리고 pulmonary stenosis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tricuspid area는 left fourth intercostal space 또는 left lower sternal border입니다. 그래서 이제 tricuspid regurgitation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고요. mitral valve는 이제 fifth left intercostal space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 mid clavicular line 쪽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통 이제 쉽게 내주면은 그냥 apex에서 소리가 들렸네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복잡하게 풀어서 쓰면은 fifth intercostal space mid clavicular line 이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같은 곳인 거 아시면 됩니다. 같은 곳인 거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mitral valve의 소리, 이제 mitral stenosis나 mitral regurgitation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all point는 대체 뭐냐? 이제 그럼 여기서 들리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좀 특징적이니까 이제 기억을 해둡시다. 첫 번째는 여기 없고 첫 번째는 hypertrophic obstructive cardiomyopathy. 이제 보통 HCMP, hypertrophic cardiomyopathy라고 하죠. 중간에 이제 obstructive 단어를 끼워 넣으면은 HOCM이 되는데 요거를 호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urmur가 뭐 들릴 수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LVOT, left ventricle outflow tract obstruction 때문에 systolic ejection murmur가 들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리는 게 이제 systolic anterior movement of anterior valve, SAM of mitral valve. 이것 때문에 holosystolic murmur도 들리고. 자, 이거 나중에 그 심근 질환 할 때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 떠올리시면 되고, 안 떠올리시면은 다시 그쪽 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LVOT obstruction이란 결국 aortic stenosis랑 비슷하게 에올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졌다 이 말인데요. 즉 엄밀히 말하면은 에올틱 밸브는 아니고 약간 그 밑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요 에올틱 밸브 쪽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밑 해가지고 left third ICS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호흡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valvular aortic regurgitation. 자, aortic regurgitation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흔한 거는 aortic valve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에올타가 축 늘어져 갖고 valvular regurgitation이 생기는 건데요. 요거를 arterial AR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아까 이제 aortic area. 그러니까 right upper sternal border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aortic valve 자체가 약해지든지 축 늘어졌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valvular A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left third IC에서 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SD. VSD는 여기저기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리가 잘 들리죠? 그 중에 하나가 Earth Area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치가 여기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혹시, 이게 VSD murmur를 여기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정상 심하고 또 murmur들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상 심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심음은 S1, S2, S3, S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S1이 뭐냐? 이제 이건 뭐냐면은 시스톨리를 시작하면서 mitral valve가 닫힐 때 나는 소리를 S1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들리는 거, accentuated 되는 경우가 mitral stenosis가 있을 때 쉽게 생각해서 밸브가 딱딱하니까 쾅 닫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 들리는 거는 뭘게요? 작게 들리는 거는 잘 안 닫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mitral regurgitation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S2는 뭐냐? 이거는 diastoli를 시작하면서 aortic 그 다음에 pulmonic valve가 둘이 닫히는 소리 같은 둘이 닫히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숨을 확 들이쉬면은 right ventricle의 preload가 증가하기 때문에 pulmonary valve가 이제 지나는 그 혈류량이 늘어나서 요게 조금 늦게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A2하고 P2하고 이렇게 분열되어서 들리는 건데 이제 이렇게 따닥하고 나뉘어서 들린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들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right ventricle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면은 말입니다. 인스피레이션과 상관없이 스플리팅이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RV의 인파크나 아니면은 pulmonary thromboembolism, 그다음에 pulmonary hypertension, 같이 이제 right heart failure가 생길 때, 요럴 때는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안 할 때도 스플리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흡과 상관없이 이제 fixed splitting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이제 atrial septal defect. 이거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제 그래서 fixed splitting 하면은 그냥 ALC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paradoxical splitting, 이제 흡기 때 스플리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호기 때 스플리팅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를 paradoxical splitting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left heart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원래는 A2가 P2보다 좀 더 빨라야 되는데 A2가 P2 뒤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이제 LVBB랑 aortic stenosis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MI나 LV failure에서도 가능한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3입니다. S3는 뭐냐면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요즘에 국시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 편인데 자주 나오고 요즘에 점점 어렵게 나오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우선 S3를 어떻게 디스크립션을 하냐면은 early diastolic additional sou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1, S2가 나오고 요 직후에 diastole 하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S1, S2를 rubbed up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S3까지 추가했을 때를 Kentucky, Kentuck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Kentucky, Kentucky, rubbed up, rubbed up, rubbed up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ditional sound라는 표현을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murmur나 잡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early diastolic murmur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이제 aortic regurgitation의 murmur가 맞겠지만 early diastolic additional sound라니까 이거는 S3를 말하는 description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를 급하게 읽다 보면은 early diastolic만 있고 impression 엉뚱하게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들리는 거냐면은요, 이게 이제 다이아스톨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심장이 쫙 늘어나면서 혈액이 이제 left atrium에서 left ventricule로 쫙 이동을 하는데 이때 정상 상태라면 말이에요. left ventricule에 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left ventricule에 혈액이 이미 들어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초기에 rapid filling 동안에 혈액이 LA에서 LV로 더 확 쏟아져 나오면서 터뷸런스가 확 일어나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early diastolic additional sound인데 요게 이제 그 ventricular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를 ventricular gallop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left ventricule에 혈액이 차 있으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left ventricle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볼륨 오버로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심장이 아무리 펌핑을 해도 혈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좀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정신없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left ventricle의 혈액이 꽉 차 있다. 그때 left atrium에서 left ventricle로 혈액이 확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S3라는 additional sound가 들리는 건데 그 additional sound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즉 left ventricle의 혈액이 꽉 차일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left ventricle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암만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수축을 제대로 못해서 혈이 그냥 쭉 남아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볼륨 오버로드. 그러니까 이제 몸 자체에 지금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펌핑은 열심히 하는데 혈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경우 볼륨 오버로드가 생겨가지고 심장이 아무리 펌핑을 해도 혈액이 남아있는 경우 요게 이제 까먹기 쉬우니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제 심장의 문제만 S3가 있어야 S3가 들리는 거는 아니고 단순히
볼륨 오버로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S3를 문제의 키워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오히려 임프레션을 heart failure 쪽으로 잘 못 잡게 하려고 이렇게 주는 경우인데, 이제 그 문제의 그 이제 다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다시 임프레션을 heart failure 쪽으로 잘못 잡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볼륨 오버로드인데 heart failure 쪽으로 그 약간 이제 오답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주는 건데, 이제 문제의 다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진짜 heart failure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볼륨 오버로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낚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정신없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한번 다시 이제 곱씹어보면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경우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거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어린 소아들, 그 다음에 임신 중,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마 어릴 때는 이제 심장이 말랑말랑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임신 중에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볼륨 오버로드 상태가 조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S3는 들리는데 이게 다른 패솔로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노멀 베리언트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S3가 들리면은 무조건 소노 같은 에코카디오그래피 같은 이제 어디셔널 이밸루에이션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otherwise normal and asymptomatic이면은 reassurance and observation으로 맞히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heart failure의 임상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굳이 추가 evaluation은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임산부에서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산과의 임신 중 합병증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peripartum cardiomyopath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S3가 있으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restrictive cardiomyopathy 아니면은 constrictive pericarditis 있을 때도 diastolic additional sound가 들리는데요. 이제 요때는 이제 S3라고 보기에는 이제 pericardial knock 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쪽이 조금 더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igh output state 이때도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heart failure가 생길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볼륨 오버로드가 있을 때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S4입니다. 이제 요거는 S3랑 다르게 그 S1 직전에 들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면은 late additional diastolic sound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late diastolic additional sound. 아까 S3는 early diastolic additional sound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tenacity. 이제 세 개의 심음이 들리는 게 이제 nasty, 이게 이제 S1, S2, rub-dub 이건데 rub-dub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뒤에 두 개는 약간 간격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음절은 가깝게 이렇게 이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rub-dub인데 요걸 rub-dub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있는 S4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들리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시스톨릭 직전의 말입니다. 시스톨릭 직전에 그 left atrium이 한번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left ventricle로 쭉 밀어주죠. 근데 이때 그 left ventricle이 너무 딱딱하다, 스티프 하면은 요 딱딱하게 이게 밀려든 혈액이 딱딱한 심장벽을 탁 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ventricle의 문제긴 해요. 근데 atrium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거를 atrial gallop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립 벤트리클의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벤트리클이 딱딱해지는 것도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나이가 좀 들면은 심장이 약간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증상 없고 건강한 노인인데 S4가 들린다 하면은 이건 노멀 에이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ventricular hypertrophy의 다른 증거들, 예를 들면서 이제 뭐 EKG 상에서 QRS 볼티지가 높다든지 하는 게 있다, 아니면은 뭐 하이퍼텐션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이제 비정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HFpEF
요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요런 게 있으면은 이제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myocardial infarction, acute MI가 있을 때도 심장벽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딱딱하게 마비된 상태가 돼서 S4가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정상 심음이 끝났고, S3, S4가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짜 마지막 파트, murmur입니다. murmur는 물론 이제 systolic, diastolic murmu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early냐, late냐, mid냐 이런 description이 당연히 잘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systolic, diastolic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description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systolic murmur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 홀로 시스톨, 그러니까 시스톨 전체에 틀려서 이제 해서 들리는 게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이 mitral regurgitation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과에서는 이제 VSD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tricuspid regurgitation도 종종 나오는데, 이제 TR은 다른 거랑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인스피레이션 시에 이 소리가 더 커진다. 이거 이제 기억나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이제 MR이랑 VSD 같은 거랑 이제 TR을 구별하는 방법, 숨을 들이쉴 때 소리가 더 커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d systolic murmur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시스톨리의 중반부에 가장 또렷이 들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aortic stenosis, 그다음에 pulmonary stenosis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요거는 중요한 게 crescendo, decrescendo murmur. 그러니까 이제 압력차가 커질수록 이게 커졌다가 그 다음에 이후 점점 작아진다, 머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AS는 paradoxical splitting 생긴다고 했죠. 그 숨 들이쉴 때 스플리팅이 원래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S는 어떻게 하냐? tricuspid regurgitation이랑 마찬가지로 숨 들이쉴 때 murmur가 더 커지고 스플리팅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tral valve prolapse, mid-systolic 클릭이 들리는 게 이제 mitral valve prolapse인데 요거는 이제 systolic 도중에 mitral valve가 left atrial쯤으로 prolapse가 되면서 중간에 딸깍 하는 소리가 한번 나는 거죠. 근데 요거랑 이제 MVP가 동반되어 있으면은 이후에 이제 MR에 의한 systolic murmur가 더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MVP랑 MR이 이제 동반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릭만 들리면은 MVP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S랑 HCMP, 호금의 그 이제 murmur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심음 위치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제 비슷한 거는 둘 다 이제 mid-systolic crescendo, decrescendo murmur이고,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 associated syncope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hand grip 시에 murmur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둘이 이제 그 심음이 구별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심음이나 아니면 clinical presentation 가지고 구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AS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age-related valvular calcification 이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AS 보통 이제 나이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호금 가지고 이제 병원에 올 정도면은 보통 젊은 사람이에요. 운동하다 쓰러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나이가 젊다. 그러면은 AS보다는 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리 들리는 위치가 어떠냐면은 요건 AS가 right sternal board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호금은 left sternal board. 그 중에서도 특히 ear point, third inter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third space에서 들리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cardiac radiation이 없다. 근데 AS는 cardiac radiation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금의 제일 중요한 키는 어떤 거냐면은 발살바 시에 보통의 valvular disease는 murmur가 작아지는데 호금이랑 MVP는 오히려 murmur가 커진다. 이거를 좀 이제 아주 중요하고 빈출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iastolic murmur입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pre-systolic murmur. 그러니까 이제 심방이 수축하면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시스톨리의 직전에 들리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left atrium이 수축을 딱 하는 순간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때 들리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MS, TS. 그래서 이제 심방이 수축할 때 혈류량이 확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스테노시스가 심해질 거고, 그래서 소리가 그때 잘 들리겠죠. 그리고
딱딱한 밸브가 열리면서 오프닝 스냅을 얘네들은 이제 동반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아주 심하면은 다이아스톨리 전체에서 럼블링, 다이아스톨릭 머머를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TS는 인스피레이션 시의 머머가 더 커지겠네요. 공통점은 이제 그 S1이 아주 accentuated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MS든 TS든 간에 둘 다 이제 밸브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니까 열릴 때, 그럴 때 이제 오프닝 스텝, 병 따는 것 같은 소리가 확 나죠. 그 다음에 닫힐 때도 세게 쾅 닫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음 들리면은 되게 헷갈려요. S1이랑 이제 그 S2를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일부러 표현을 해보면은 럽답, 럽답, 럽답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early diastolic murmur는 어떠냐면은 이거 이제 꼭 기억하세요. 이제 aortic regurgitation은 early diastolic murmur가 들리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early diastolic murmur. 그러니까 diastolic murmur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early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건 AR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파인딩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left ventricle이 이완하면서 동시에 혈액이 역류하는데 이게 역류량이 이제 금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murmur 크기도 금방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럽덥 럽덥 이렇게 들리는 게는 럽 후, 럽 후, 럽 후. 뭐 이런 식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파인딩이 중에 이제 스페시픽한 파인딩이기 때문에 이걸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아과에서 말입니다. 이제 benign murmur랑 pathological murmur라는 구별하는 게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이제 소아과 심장 파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제일 빈출인 거는 요 아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레이드 2/6 이하의 시스톨릭 murmur는 보통 정상입니다. 근데 다이아스톨릭 머머,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머머는 되게 패솔로지컬 커즈가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에코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머머들을 이제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게 하는 생리학적인 조작들이 나오는데 이제 강의 자료에는 표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시기에는 요걸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머머가 커지고 작아지는 데를 이해하시면은 외우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혹시나 까먹었을 때도 이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고 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 murmur의 세기가 변하는 이유는 요 아래 나오는 요 조작들을 통해서 심장의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프리로드가 커지면은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동하는 혈액량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서 머머가 커지고 반대로 프리로드가 작아지면 머머가 작아집니다. 이제 프리로드는 클수록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면은 다시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애프터로드는 그거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애프터로드라 함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커지면은 regurgitation의 머머는 커지고 스테노시스의 머머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면요. 이제 프리로드가 작아지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살발을 하는 거고 하나는 스탠딩,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머를 이제 들어보는 건데요. 이제 발살발을 하면은 흉곽압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스템의 이제 비너스 리턴이 좀 줄어드는 거고 스탠딩 상태에서는 당연히 심장이 높아지니까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어서 프리로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머머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밀 나이트레이트, 이거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전신의 혈관이 다일레이션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프리로드도 줄어들고 애프터로드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머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 그립, 이거 핸드 그립부터 먼저 볼게요. 핸드 그립 이건 어떠냐면은 이제 손을 꽉 쥐니까 그 압력이 심장으로 전해져가지고 애프터로드가 커지겠죠? 그러므로 보통은 머머가 커집니다. 특히 이제 mitral regurgitation, 핸드 그립 하면은 머머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AS는 어떠냐면요, 오히려 머머가 작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항이 커져가지고 그 에어로틱 그 스테노시스 쪽으로 이제 혈액이 지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작게 내는 겁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시스톨릭 머머가 들릴 때 그냥 시스톨릭 머머라고만 딱 주면은 핸드 그립을 했을 때 머머가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트럴 리거시테이션을 보통 주는 문제고, 머머가 작아졌다? 그러면은 에어로틱 스테노시스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쿼딩, 이걸 하면은 프리로드랑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그 다리 정맥 쪽에 있던 혈액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프리로드가 올라가고요. 또 이제 다리 쪽에 어때? 이제 우리가 쪼그리고 있으면 그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로드도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 그래가 머머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호금이랑 MVP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다른 머머랑은 이제 반대로 논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잘 해볼게요. 이제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나중에 그 각각의 강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림이랑 같이 그거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좀 이제 한번 듣고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호금은 이제 머머가 왜 생기냐면은 LV outflow tract, 그러니까 LVOT라고 하죠. 거기가 좁아져서 혈액이 빠르게 휙 이동을 하다 보니까 스테노시스가 생겨가지고 머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프리로드가 커진다면은 심장이 쭉 늘어나니까 그 이제 LVOT도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때는 혈액량을 늘리는 게 오히려 좁은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졌던 게 넓어지니까 머머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스테노시스가 이때는 오히려 적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은 볼륨 오버로드가 생기면은 스테노시스는 오히려 심해진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간은 좁아가지고 이게 마치 틈처럼 이렇게 나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어때요? 스테노시스가 상대적으로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호금은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볼륨이 늘어났을 때, 즉 프리로드가 늘어났을 때 스테노시스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리로드가 늘어났을 때, 즉 이제 스쿼팅을 했다든지 할 때 오히려 머머가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프리로드가 줄어들 때는 어떻겠어요? 심실내 공간이 쪼그라들어서 좁아지겠죠. 그래서 LVOT가 좁아져서 그 스테노시스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머머가 커지는 거고요. 애프터로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애프터로드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MVP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손가락 끝이랑 손목이랑 이제 서로 붙여가지고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제 손바닥이 벤트리클이 되는 거고, 이제 손가락이 마이트럴 밸브가 되는 겁니다. 이때 프리로드가 늘어나면 어때요? 하트 모양이 약간 이제 이제 둥글둥글해지겠죠?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마이트럴 밸브, 손가락 부분이 그 바깥쪽으로 프로랩스가 잘 되나요? 이 손가락 둥그렇게, 이게 손가락 모양을 이제 둥글게 만들고 있으면 프로랩스가 잘 안 되죠. 이 프로랩스 하면 어떤 거냐면은, 마이트럴 밸브가 축 늘어져가지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확 제껴진다는 건데, 이때는 혈액으로 벤트리클이 꽉 차가지고, 밸브를 오히려 텐스하게, 쫀쫀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제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머머 크기가 작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프리로드가 줄어들면 어떨까요? 하트 모양이 약간 쭈그러든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마이트럴 밸브가 축 처지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 프로랩스가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머머가 오히려 크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때 이제 그게 발살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브럽트 스탠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이트레이트를 준다든지 하면은 이때 이제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가 줄어드니까 머머가 이제 대체로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가 크게 되는 거, 즉 쪼그려 앉거나 혹은 누워 있다든지 누워서 이제 passive leg elevation을 했다든지 요럴 때는 이제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가 보통 커지겠죠. 아니면 손을 이제 꽉 쥔다든지 요럴 때는 호금이나 MVP의 머머가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있잖아요.
정상의 경우에 이런 생리학적 검사를 해가지고 그 판막 질환을 감별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자발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뭐가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제 디스크립션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보통은 발자발을 했을 때 뭐뭐가 커진다 이렇게 준다거든요. 그러니까 HCMP나 아니면은 이제 MVP를 감별하라고 그걸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게 그 보통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진짜 모르시겠으면 문제에 나오는 거 AS 핸드 조립할 때 뭐뭐가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HCMP랑 MVP 요게 이제 프리로드랑 애프터로드가 이제 줄어들 때, 그러니까 이제 발자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뭐뭐가 커진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주 대부분의 문제는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좀 이제 깊게 하시려면은 요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뭐뭐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는데요. 요게 이제 디스크립션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문제 쭉 써놓으면은 그대로 풀기가 수월한데, 꼭 시문 문제를 몇 문제씩 내요. 그 시문을 그대로 듣는 거, 들어가지고 내는 문제를 몇 문제씩 내요. 제 기억에는 이제 CK 시험을 보면서 한 3, 4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AS 뭐뭐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니까 한 번씩은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럽더블 잡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 잡음도 들리고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잡는 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일단 럽더블 잡을 수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시스톨릭인지 다이아스톨릭인지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arly인지 late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혈관계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강의가 굉장히 길었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완급 조절을 좀 잘 못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좀 조절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복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